네, 오늘로써 이제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내혹이 가까스로 봉합되면서 다시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야 선대위 관계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특보단 총괄 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연초부터 대선 후보들 간의 이 지지율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선 주자들의 모습들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정책 경쟁으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 경쟁을 좀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국민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후보 상호 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은 끝나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지지율의 변화와 관련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들이요. 먼저 최근에 눈에 띄는 지지율 구도의 변화부터 짚고 가볼게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0%를 넘어서더니 최근에 있었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 후보조사 이후 가장 최고 수치인 것 같습니다. 15%. 이보다 더 나온 건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상승세라고 이 정도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승세인데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그대로 옮겨간 것 같아요. 10% 정도 되는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빠졌거든요. 그게 그대로 옮겨갔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스스로의 자기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권 심판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40%에서 55%까지의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야당 후보들에게 가 있는데 1등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보이는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간 거다. 잠시 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잠시 가 있을지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다시 돌아올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못하면 계속 머무는 것이고 계속 그쪽으로. 머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여당과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 열망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저는 반성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또 여당은 더 이제 정책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채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안철수 후보 쪽의 지지율이 머무른다면 또는 그 지지율이 더 커진다면 이거는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는 두려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은 이 흔히 하는 말로 같은 50% 지지율을 가진 한 후보가 있는 것과 두 후보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흔히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포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이 생기는 것은 여당 후보로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 있을 단일화 이슈까지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일단 인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수치로 나오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 추이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적극적인 정책 행보나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상승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정권 교체라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주의적 후보고 정권 교체를 위한 주의적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예비적 후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대체가 가능한 후보로 또 국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가 주 목적이라는 거죠. 현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어떤 후보인지는 아직까지 상관없다라는 인식도 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그간의 정치 행보 역대 2011년도에 정치권에 등장하셔서 지금까지 행보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뒤이어 따르겠지만 그 국민적 판단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예. 내려갈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 판단을 하기 전까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이제 위기의식을 가질만 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가져야 해주셨는데, 되겠죠. 예, 가져야 되는데 당 내에서도 실제 그런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몇몇 분들은 안철수는 뭐 깜냥이 안 된다, 절대 지금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다 이렇게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보고요. 대선 후보로 완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깜냥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평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자신감의 이면에는 그간의 그 경험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완주를 해가지고 뭐 3등을 하셨잖아요. 그간의 예. 지지율 추이가 분명히 1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등을 하셨고 또 1당, 2당 이외의 분들로 단일화가 된 적이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보면. 그런 역사적인 어떤 대선 추이를 보면 분명히 가사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의힘 앞으로 단일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완주를 각오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표심 자체에 이재명 후보의 표심도 같이 녹아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일부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네, 네. 지지율 하락 그 수만큼 또 안철수 후보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묘한 입장인 것이죠. 네. 예전처럼 국내심 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향후에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찍기 싫다라는 분들도 안철수 후보에 녹아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완주가 가사 완주한다 하더라도 이 완주가 어떤 국내심이나 민주당 어디에 더 큰 타격을 줄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당의 아마 민감한 입장이다. 그래서 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커지면서 지금 단일화 여부가 대선의 또 최대 변수가 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할 것 같기는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뭐 삼자 구도가 될지 단일화가 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단일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이 정치적 행보도 참 많이 다르고 그리고 뭐 표현 드리자면은 안철수 후보도 검증되었는데 최근에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대중은 또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회의도 잘 안 되는 후보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같이 당해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뭐 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론의 숫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못하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예. 또 윤석열 후보가 좀 잘하면 다시 오고 뭐 이런 상황이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권의 입장에서는 빨리 미래 선거로 전환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없애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권 교체론의 프레임을 없애버리는 순간에 이 단일화할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은 그건 역시 여권이 어떻게 프레임을 재전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단일화가 큰 변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자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힘으로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도 아직까지는 완주 의사가 계속 분명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일화를 추진하려면 이제 무응답 층과 먼저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층도 1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 그 표심의 이동에 따라서는 단일화에 쏟는 그 노력이 조금 더 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일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부 단속을 하고 결집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 또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의 만남 추진 이런 것들이 네. 다소 이제 내부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단일화에 대비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예. 읽혀져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주의적 어떻게 처음에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단일화도 당연히 상수로 고려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단일화 국면에서 보면 일단 국민의힘 입장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과거의 그 결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거운동의 효율성이나 자금 집행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으로 단일화되게 되면 합당하지 않는 한 사실 돈 집행이 어렵거든요. 예.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2017년도의 경험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의외로 쉽사리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지 않겠지만 접촉하지 않는 입장에서 각자의 테이블에서 단일화를 위한 수싸움, 각자의 계획 수립 또는 어느 정도를 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수립은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대위 내홍이 좀 봉합되면서 복귀를 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 관계가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일화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감정적인 접근은 사실은 이제 뭐 일부 있겠지만 사실은 엊그제 이준석 대표가 대의를 위해서 대의는 선거의 승리고 대의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에 다 녹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승리라는 대의, 크게 보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 밑에 국내 힘을 통한 정권 교체 이런 큰 대의에 다소간의 그동안에 불편했던 감정을 내세워서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어떤 수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 아직 선대위 공식 복귀 선언이 된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이제 돕겠다는 이제 메시지는 냈는데 뭐 행보는 시작을 했어요. 예. 행보는 시작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노력이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예.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일단 이제 들어온다고 봐야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선대위의 공식 직책을 받아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여기에 이제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엊그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쓰던 방 한 켠에 야전 침대를 예. 놓겠다. 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쓰던 방 한 켠에 야전 침대를 놓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 직함은 지금 당장 없더라도 사실상 이제 선대위에서 아주 중요한 한 역할을 하고 그 행보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짚어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지난 6일 그러니까 그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거셌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또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에 나타나면서 봉합이 되는 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또 코미디도 아니고 굉장히 좀 낯선 글쎄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또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기 일설에는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뒤에서 이제 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공멸의 위기 다 이렇게 뭐 위기 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렇게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던 정치적 매력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 이번에 그렇다고 보셨던 보세요? 연습 문제라든가 뭐 비단 주머니 그다음에 또 평택항에 그 평택항에서 자기 조문하는 자리잖아요. 네. 소방관을 조문하러 가는 자리에 그걸 정치 이벤트처럼 이렇게 또 희화화시켰어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 전기차 타고 같이 본인이 그렇죠. 예, 직접 그- 운전해서 간 그 장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연습 문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정치 자체를 좀 희화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던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젊은 개혁 지도자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저는 상실해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30 세대들도 이미 이탈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로 가고 이재명 후보로 가버렸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와 봉합됐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와 봉합됐다고 해서 예. 뭐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고 다만 갈등의 요소를 줄였다. 라는 뭐 그 정도로 저는 의미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방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 단일화 문제도 대표라고 하지만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서 단일화를 예.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접근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갈등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한 내용이 무슨 정책 제안이나 국가 비전도 아니고 운전해서 가고 연습 문제하고 뭐 이게 뭡니까? 그게 정치를 이벤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합쳐졌다고 해서 어떤 시너지는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이렇게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이제 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서로가 이제 조금 더 다가가서
봉합되는 장면이 연출된 거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봉합이 되는 거겠습니까?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 양 당사자가 이제 뭐 해소됐다고 얘기하니 일단 믿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도 앞서서 리포트가 나갔지만 또 당사자가는 괜찮은데 또 주변 인물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전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성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이게 또 수면 위로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게 한쪽에서 맞대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노정되는 것인데 양측 어디에서든지 본인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대응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대위의 문제가 꾸준히 노정이 된 경로를 보면 사실은 내부 관계자에 의해서 노정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라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어느 선대위든지 간에. 그런데 민주당의 선대위는 내부에서 우리 선대위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특이하게 내부에서 우리 선대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께 그대로 노출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경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진정성 있는 어떤 생각을 했겠죠. 본인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고 좀 서운했겠죠. 그러나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또는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는 건 다양한데 네. 후보자가 모든 선거운동을 다 취합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서운함을 밝히기 이전에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 당원들의 분노에 이르기까지 갔어요. 네. 왜 이렇게 자중질환이 크냐.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옳고 그름 따지지 말자. 하지 말자 일단 그거. 네. 여기에까지는 이제 국민의 분노가 이르렀기 때문에 외부로 우리 내부의 문제를 너무 표출하지 말자. 이 부분에까지는 이제 공동의 인식이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선거 국면에서 당의 쇄신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선거에서 이기려는 그런 선거 국면인데 여기서 당의 어떤 단점들을 자꾸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것은 절대 공멸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고 앞으로 있을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재보선거 공천 문제, 예.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 때 또 노정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때 갈등이 있으면 비공개로 내부에서 다 녹여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올 염려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너무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외부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엊그제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를 하게 되면 사퇴한다. 세 번째 도망가면 네. 사퇴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했었죠. 세 번째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끊었어야 되는데 예. 도망가면 사퇴한다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는 이제 또 지난번 울산 회동 극적으로 타결이 되기 이전에 했었던 막 지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행보로 이제 해석 받아들여졌는데 그 꼭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당내의 갈등 문제, 이견 문제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이견 문제를 당내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당내에서 비공개로 얘기해야지 당내 이견 문제를 밖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이탈이죠. 공동 목적에서 이탈이기 때문에 방법상의 차이라고 해서 방법상의 차이가 목적을 뒤엎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내 경선도 아니고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이 목적을 수단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뒤엎는다라고 하는 우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짐의 자리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이 지금 내홍에 빠진 사이에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최근에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서 소위 대박이 났다, 아니다, 모퓰리즘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속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공약 좀 대박이 났다고 보시는지요? 캠프 내에서. 그렇죠. 그 3프로 TV 출연한 이후에 두 번째 이제 대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치가 이제 우리 거대 담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확행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작은 생활의 행복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아이디어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이제 작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쌓이는 이 포인트들이 절대 빠지잖아요.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정책을 통해서 지지율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이제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네. 저런 정책을 사실 많이 내는 게 선진국형 정치예요. 선진국에 보면은 아주 작은 정책 한두 개 가지고 지속적으로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득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뭐 좀 의미 있는 공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쪽에서 뭐 재정 이야기 또 포퓰리즘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강력히 좋아해주고 반대하는 사람은 적당히 논리적으로 반대하거든. 네. 그럼 강력히 좋아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그런 예를 듭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처음 들고 나왔을 때요. 네. 그때 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위에서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편화돼서 다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무상급식 이야기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다 좌파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 지자체에서 지자체 장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지 정책이 보편화되는 과정은 다 이런 논란을 겪게 되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 없다고 하는데 이 그렇죠. 정책은 원래 뭐 민주연구원이나 당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청년들과의 이 새롭게 소통하는 제기한- 자리에서 예.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들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수용하느냐의 문제이죠, 사실은. 네,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 그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암치료자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암 치료를 이제 건강보험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말씀드린 것들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암치료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의 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과 보편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약간 속이 쓰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거 보시나요? 마냥 대놓고 반대하기도 뭐하고 사실 이제 표를 위해서는 반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 재정 이 기금이거든요. 이게 돈을 네,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료를 오른 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이전 거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측은. 네. 공시지가가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오르는 것에 대한 민생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거나 내년 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네.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 건보료가 더 올라가야만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갈 해결이 수밖에 없는 거 가능한.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보장성 강화를 늘리지 않아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안 맞는 거죠 이게 뭔가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3,800개 정도의 급여 대상을 늘린 게 문재인 케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장 대상이 약 한 70% 늘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도 여기도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네. 탈모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탈모도 지금 병증적 탈모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염증에 의해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건강보험이 혜택이 돼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의 이제 건강보험을 늘리겠다는 것이 결국은 병증적 탈모가 아닌 것에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신체 완전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세요. 네. 그러면 다른 신체 완전성이 여드름 이런 데도 또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드린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네. 그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없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여드름까지 가면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재정에 분명히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이재명 기사가 유튜브에 공개하신 영상에 보면 심는다, 뽑지 네. 않고 심는다라고 하는데 네. 심는다는 것은 모발 이식입니다. 네. 근데 모발 이식에 대해서는 아직 할지 말지도 정해지지 않은데 검토 먼저 그 중 광고부터 것으로 나갔단 알려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땐 줄이거나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개인적으로. 예. 이미 선전은 다 해놓고 네. 줄이거나 안 하면 과연 적정할지. 자, 공수표가 요약하면 될수 있다, 재정이 이런 악화된다. 말씀이시구나. 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그러면 너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아니 지적들을- 지금도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예. 모발 그 이제 병증적 탈모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좀 더 늘려서 솔직히 말하면 미용적 탈모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죠. 미용적 저는 제가 보니까 이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니까 부러워서 약간 억지 비판을 하시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들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선성이 순위 정해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재정 악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문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하는 거고요. 재정 예. 확대 방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부세라든가 뭐 세금을 예. 늘리는 방법도 있는 거고 다른 재정을 또 돌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예.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되겠죠. 예,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로 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로 풀면 실손보험 대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으로 건너가는 것이 맞다. 예. 실손보험 대상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에 간다는 것도 이것도 웃긴 거예요.
원래 실손보험이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면 네. 개인이 조금 더 부담하는 실손보험으로 먼저 보장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돈을 내는 이 재단 기금에서 내는 이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윤 위원장님 말씀도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좀 맞대서 좋은 공약으로 발전이 네,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